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하고 아마 오늘 수료식 일정까지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강의 시간 내에. 아무튼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금방 가네요, 시간이. 지금 벌써 어쨌든 뭐 오늘 좀 앞서서 살펴봤던 이야기들을 또 좀 정리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함께 모이셔서 공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다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떠셨어요? 지금 이제 그냥 아주 기나긴 세월 동안 제가 기억해 보건데 아무튼 첫 수업할 때만 하더라도 날이 제법 지금과 같지 않았잖아요. 무더웠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이제 다들 이렇게 옷차림들도 두꺼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니까 괜찮으셨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 이제 더 깊게 하셔야 되겠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문학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뭐 정치도 공부하고 여러 분야를 공부하셨지만 이제 그 분야 하나하나를 잡고 또 더 깊숙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강좌였으니까요. 어쨌든 수업을 계기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근데 제가 자꾸 공부 얘기를 하니까 혹시나 뭐 애들 학교 다니면서 하는 공부 이런 걸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공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조금 옛날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뭐 조선이 어쨌든 이제 망한 나라잖아요. 이제 사극에서나 등장하고 쫄딱 망한 나라긴 하지만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자원, 지금 되돌이켜 보면 자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또 나라를 말아먹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깊숙이 공부했던 나라잖아요. 몇백 년 동안. 근데 이게 물론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들이나 아니면은 일부 혜택을 받은 신분적으로 혜택받은 양반들의 전유물이었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소수의 사람들만 공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다음에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으면 또 관리로 등용이 되고 또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하는 뭐 이런 좋지 않은 구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동일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배움이라든가 교육 이런 걸 워낙 강조했던 전통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 교육의 전통이라든가 학문의 전통이 사실은 이렇게 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중앙에는 뭐 성균관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에는 향교라든가 이런 아니면 서원 유명한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서원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교육기관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동네 서당 같은 게 있었잖아요. 동네 서당은 이게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은 사교육 시스템이잖아요. 그냥 저 양반이 글을 많이 읽더라, 많이 읽었대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서 애를 보내고 뭐 콩이며 뭐 아무튼 그이학 수업료를 대신할 수 있는 걸 줘서 아니면 뭐 못 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가서 글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변변치 않든 아니면은 꼭 양반이 아니어도 공부의 중요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굉장히 잘 자리 잡혀 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꼭 학교에 가서 뭐 지금 우리들이 갖는 공부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8살에 초등학교에 가고 또 그다음에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 가고 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뭐 대학원 가고 이렇게 딱 정해진 연령에 또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좀 이상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정해진 딱 그 나이에 정해진 딱 그 장소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근대 이유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인 거죠. 막 이렇게 딱 나이를 딱 쪼개고 요 나이 때는 요 학교, 또 요 나이 때는 요 학교. 그래서 연령과 장소,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딱 제약해서 여기서 요때 여기서 하는 것만 공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믿기 시작한 게 불과 1, 200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방금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조선만 하더라도 그냥 아무 데서나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 동네 서당에서도 공부하는 거고 동네 서당에 가보면은 뭐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자꾸 서당 얘기하니까 잘 안 믿기실지 모르겠는데
서당이 실제로 지금도 많이 지금도 이 곳곳에 지방에 좀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대학에 다니던 한 뭐 30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동네마다 다 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문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종로의 무슨 선생님 혹은 뭐 저기 명륜동의 어떤 선생님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권해줬거든요. 뭐 저기 막 사서는 뭐 누구가 유명하고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다 이 권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무슨 그 요즘으로 치면은 이렇게 졸업장 같은 걸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학교로 따지면은 학벌로 따지면 중졸도 있고 그 초등학교 졸업도 있고 아예 그냥 학교 안 다니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로지 그냥 평생 한학만 공부해서 그것만 그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럼 가서 그냥 그때도 그 제 주변에는 뭐 쌀을 팔아주고 글 공부를 했던 그 선배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이 서당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꽤 널리 그 퍼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20세기 후반까지 그게 남아 있었으니까 얼마나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정도가 남아 있었으니까 그 대단한 거죠. 근데 거기 가보면은 나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선생님도 머리가 허옇지만은 그 선생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 연령이 훨씬 많은 뭐 팔순 뭐 이런 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리고 동네 애들도 옵니다. 코올릭 애들. 그 코올릭 애들하고 그 머리가 더 하얗고 막 정말 그 파파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오셔서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장소도 어떤 점에서는 없는 거죠. 이 선생님한테 가서도 할 수 있고 저기 가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집에 가서 어느 정도 글 공부가 되면 그냥 혼자 해도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서 혼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해진 연령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진행하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게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입니다. 공부는 그냥 그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 하는 것이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강력한 이렇게 이 학문이나 교육의 어떤 전통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걸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그 원래 이제 대학이 만들어지고 학교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런 건 이제 서양에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그 이 서양 그러니까 직수입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그 조선이 서양하고 교류를 해서 서양의 학문이나 교육 제도를 직접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그 일본 제국에 의해서 그 강점기를 거치면서 식민지 치하에서 일본을 통해서 이 서구식 근대식 교육 제도를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좀 흥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 이제 왜 저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그토록 공부한 사람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도 잘 돼 있었는데 어쨌든 뭐 나중에 뭐 이 삼정문란이 이렇게 부패를 통해서 그 몰락을 하지만요. 그에 비해서 일본은 사실은 학문의 전통이라든가 교육의 전통은 조선하고 비할 바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사료 같은 거 뒤져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선비가 이제 한 사람 표류하면은 그 보통 이 조선의 선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보통 사서 정도는 다 외고 있거든요. 경전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잘 대접해주면은 책 몇 권이 나옵니다. 가서 이렇게 외서 쓰라고 그러면 책을 다 쓰거든요. 그 사람은 경전들을 다 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대접해주고 그 이 일본의 학문적 전통은 우리보다 훨씬 약했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 시대라든가 이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 조선하고 일본은 적어도 뭐 학문이나 교육의 수준으로 말한다면 비교할 게 아니었죠. 근데 이게 뒤집힌다기보다도 일본이 이제 압도하게 되는 시기가 18세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막부 체제 거치고 무슨 뭐 페리 제독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서구의 충격들이 서서히 가해지잖아요. 그 기록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1500년대에 벌써 서양하고 교역을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교역했던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교역하면서 1500년대 이미 그 서구 문물이 조금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 뭐 들어갔던 게 이제 뭐 고로케 같은 거, 고로케나 뭐 빵 이런 거는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거든요. 일본도 왜 고로케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고로케가 이제 일본 그 서구의 크로켓 그걸 이제 그때 받아들여서 전통 음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포르투갈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포르투갈은 일본하고 이제 장사를 하러 들어와서 장사만 하면 좋은데 정해진 이렇게 지역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는데 이것들이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꼭 선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따라 들어와서 기독교를 자꾸 전파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일본은 이제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 이 기독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 같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금지시켰거든요. 근데도 이제 자기네들이 무기도 있고 병사도 있으니까 힘을 써서라도 그 이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은 사실은 그 아시아는 조금 약하게 건드렸지만 뭐 저기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반드시 식민지를 이 침략해 나갈 때 그 선교사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점령, 그다음에 이 자원의 약탈, 그다음에 기독교의 전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요. 근데 이 일본하고 계속 이제 그것 때문에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죠. 삐그덕삐그덕 하니까 좀 그 선교 안 하는 애들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교육을 중단하고 포르투갈 다음의 국가, 즉 일본하고 이 교육을 하게 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그 왜 저기 큐슈 지역 나가사키 쪽에 가면은 왜 하우스 템보스라고 그 유명한 관광지 있잖아요. 이렇게 네덜란드 풍차도 만들어 놓고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네덜란드하고 일본이 굉장히 오랫동안 교역해서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 네덜란드를 통해서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은 철저히 장사꾼들이라 그 선교사 안 데리고 들어가고 그냥 장사만 한 겁니다. 교역만. 그러니까 일본하고 별 마찰 없이 굉장히 그 이 평화로운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죠. 그 조선이 딱 빗장을 걸어 잠그고 몇백 년 동안 서구하고 접촉을 안 한 대신 일본은 그 이제 16세기가 되면은 벌써 서구하고 이 접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포르투갈하고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통해서 이제 서구 문물들을 조금씩 받아들이죠. 장사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학문이라든가 서구의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서구를 정말 공부해야 되겠다. 이 서구를 정말 서양을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제대로 한번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첫 번째 그 인물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스기타 겐파쿠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기타 겐파쿠라는 인물이 그 어떤 이 사람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이 1700년대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18세기에 어떤 집안 사람이냐면은 그 양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양의를 공부한 거죠. 보통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학은 한의학이잖아요. 그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일본의 한의학은 그 우리랑은 다르게 우리는 그 클한자 한국할 때 한자 써서 한의지만은 이 사람 일본의 한의학은 그 중국 한나라 한자를 쓰는 그 한의학입니다. 그러니까 중의학이 일반적이었죠. 침 놓고 뭐 약 다려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뭐 의학하면은 다 이 한방 치료인 줄 알고 있는 한방 의학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 이 스기다 겐파쿠의 집안은 양의였습니다. 네덜란드를 통해서 뭐 주사 놓고 뭐 이 청진기하는 이런 그 서양 의학을 받아들인 가문이었어요. 스기다 겐파쿠도 그래서 서양 의학을 공부합니다. 근데 서양 의학을 공부하는데 이 스기다 겐파쿠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그 네덜란드 책을 하나 받았는데 네덜란드 책이 이제 네덜란드어로는 타펠 아나토미아나라고 그 해부책입니다. 인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다 그림으로 보여주는 책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그 굉장한 충격에 그 휩싸입니다. 이 스기다 겐파쿠가. 왜냐면은 그 뭐 한의학의 전통이 동양에서도 오래됐지만 인간의 몸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겉모습만 알고 있지 인간의 이 피부 및 심지어는 내장이 어떻게 생겨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내장 기관들이 서로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이 연결된 것들이 어떻게 작동해서 인체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었거든요. 근데 스기다 겐파쿠가 그 타펠 아나토미아라는 그 네덜란드 책을 보니까 인체가 낱낱이 해부돼 있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해부돼 있다는 건 언제 알게 됐냐면 나중에 그 자기가 이제 해부할 기회를 얻습니다. 실제로 그 인체를 해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어서 인체를 해부하면서 비교해 보니까 이 서양에서 나온 해부학 책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모든 인체가 다 정확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몸뚱아리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야 병이 생겼을 때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기다 겐파쿠가
아,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그 서양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타펠 아나토미아라는 책을 이 사람이 네덜란드어를 할 줄 모르는데 네덜란드어를 공부해 가면서 번역을 합니다. 자기가 일일이 다 모든 책을 다 번역해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해체신서라는 책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게 이제 또 그러니까 스키다 겐파쿠가 번역한 해체신서가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죠. 네덜란드어의 내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 이게 꼭 필요한 책이고 이건 정말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걸 다 번역한 겁니다. 근데 얼만큼 꼼꼼하게 번역을 했냐면 그 사람이 그때 번역해 놓은 말을 우리가 아직도 씁니다. 그러니까 신경 이런 말이 다 이 사람이 번역한 말입니다. 몇백 년 전에.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얼만큼 꼼꼼한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1700년대에 학문의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학문의 전통. 그게 어떤 학문의 전통이냐면 이른바 난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전통을 만듭니다. 이 난자가 뭐냐면 네덜란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일본 사람들한테는 네덜란드가 그냥 서양이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공부한다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서양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그냥 서양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기다 겐파쿠가 해체 신서를 번역하면서 난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어떤 그이발 뭐라 그럴까요? 이 발판을 만듭니다. 실제로 이 전통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창구로 서양을 공부하려고 하는 학풍이 생겨나고 여러 사람들이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실제로 뭐 그 최근에 NHK에서 NHK였나요? 아무튼 뭐 후지 TV였는지 거기서 방영한 그 대하 드라마 보면은 저 난학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화를 이 대하 드라마로 만든 그런 게 나오는데 야외의 벚꽃이었나? 아무튼 그 제목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실제로 이게 대하 드라마로 만들어질 정도로 일본 근대화에 굉장히 중요한 기틀을 놨던 그 이 기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눈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철학책, 뭐 종교책, 무슨 과학 기술과 관련된 책 이런 걸 다 번역합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 이제 일본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눈이 점점 넓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공부하다 보니까 네덜란드만 서양이 아니거든요. 공부하다 보니까 옆에 뭐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막강한 나라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네덜란드가 전부가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있으니까 이 여러 나라들을 묶을 말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만 공부해서는 좁아요. 다 공부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뭘로 이어지냐면 양학으로 이어집니다. 서양 전체를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는 양학의 전통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독일이고 프랑스고 할 거 없이 뭐 역사도 공부하고 뭐 법학도 공부하고 뭐 아무튼 모든 책들을 다 공부하면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구를 막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이 시점이 이 조선하고 뭔가 이 변화가 이렇게 역전되는 시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도 그랬거든요. 우리도 왜 그 최한기라든가 아니면 실학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지금 이렇게 책을 보면은 그 연구자들이 아, 최한기나 정약용이나 혹은 뭐 유영원이나 이익이나 이런 실학자들이 서양의 어떤 책을 봤는지를 다 이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조선의 실학자들도 서양 언어를 잘 몰라서 그렇지 이미 중국에는 서양 책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중국이랑 일본은 좀 다른 게요. 그러니까 둘 다 서양을 일찍 접촉하고 중국이 훨씬 먼저 접촉하지만 중국은 워낙 큰 나라니까 서양이 문을 두드립니다. 이미 17세기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막 중국어하고 이 서양의 언어를 번역하기 위한 사전도 만들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어요.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뭐 팔더라도 여기다 갖다 팔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꿇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양의 많은 책들이 중국어로 이 선교사들에 의해 번역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한문 워낙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서양 그 학문서들을 다 볼 줄 압니다. 다 넘기면서 보거든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말에 이 선비들이 그 서양 책들을 봤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다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갑자기 뭐 칸트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럽니다. 이 시대에도 뭐 칸트를 봤나 막 이런 이 사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서양 사람들이 해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한 겁니다. 자기들이 악착같이.
그리고 중간에 뭐 이 페리제도 페리오가 오고 뭐 이러니까 이 벌써 서양의 위력 같은 거를 이미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뭐 이건 꼼짝할 달싹할 도리가 없어요. 이건 뭐 장인애들하고 체급이 다르거든요. 벌써 딱 보니까 뭐 무기며 군대의 체계며 이런 게 뭐 싸웠다가는 뭐 박살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서양을 공부하려고 했던 난학이나 양학의 전통이 그 1800년에 들어가면은 이제 메이지 유신을 거치게 되잖아요. 유명한. 근데 요 메이지 유신기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도 또 난학이나 양학과 연관된 지식인 집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메이로쿠샤라는 이 명치 6년에 이제 발족한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명육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 정말 그 우리 역사에도 깊이 개입해 있는 그 이 지식인들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후쿠자와 유기치라고 그 일본 돈 만행짜리 보면은 거기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로 치면 저기 그 퇴계 선생이나 이율곡 선생처럼 근대 이후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식인 중에 하나입니다. 후쿠자와 유기치. 그 후쿠자와 유기치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후쿠자와 유기치가 사실은 그 대동아 공영론, 그 대동아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을 했던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 우리로 치면은 사실은 별로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인물은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뭐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니시 아마네라고 이 니시 아마네라고 저기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이 스키다 겐파코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 천재인데 아주 이 천재적인 사람이었는데 서양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너무 많은 그 잡다한 학문들을 공부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책을 엄청나게 가지고 들어와요. 그게 뭐 하려고 갖고 들어온 거냐면 이제 말하자면 그 이런 서양의 그 지식과 학문을 그 조국의 발전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하려고 했던 거죠. 이 사람이 실제로 어마어마한 사람인 게 이 사람이 번역한 말을 아직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그 사용하는 한자로 된 말들이 대부분 두 글자로 돼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개인, 사회, 그렇죠. 병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 한문으로 돼 있는 글자들은 다 두 글자죠. 이 사람이 번역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 저희 뭐 철학, 미학 이런 말 다 전부 다 이 사람이 번역했고 과학이란 말도 이 사람이 번역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 용어를 사실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요. 중국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 베트남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한자어들을.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권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 거죠. 이 사람들은 계속 뭐예요? 서양을 체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명육사가 이 결국은 이런 이 지식인들이 번역을 했던 이 조직을 개성소로 카이쇼슈라고 하는 이 다른 이제 번역 전문 조직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카이쇼슈라고 하는 조직이 사실은 그 이 카이쇼슈라고 하는 조직이 나중에 뭘로 이어지냐면 이게 바로 동경제국대학의 전신입니다. 이게 체계화돼서 나중에 동경제국대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서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번역하고 공부하는 기관이었던 겁니다. 그 전신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대학교 자체가 어떻겠어요? 정말 잘 조직돼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천황제를 옹립하기 위해서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이 그 온 힘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후쿠자 유기체는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이탈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어때요? 그 서양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막 체계적인 준비와 막 그런 체계적인 준비에 의해서 대학이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딱 준비돼 있다가 나중에 강점기를 거치고 조선을 이제 이 식민지로 만들 때 아까도 말했듯이 이 조선의 공부하는 전통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제일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때 제일 불편했던 게 사실은 지식인들이잖아요. 실제로 한일합병 하고 나서 제일 그 크게 반발했던 게 그 선비 집단들이잖아요. 막 그 자결하고 그 당시 뭐 한일합방 된 뒤에 그 조국을 잃은 그 선비들이 자살했던 방법은
어마어마합니다. 뭐 총으로 자결한 사람, 뭐 목맨 사람, 칼로 배짠 사람, 뭐 그 자손들 다 뒤에다가 불러 내세우고 바다로 나 똑바로 봐라 나 바다에 들어가서 나 죽는다 그러고 진짜로 이 바다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서 그냥 안 나온 사람 뭐 여러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아직 무지랭이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존경받던 지식인들이 저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어리석어서 이게 조국을 잃었는데도 이게 슬픈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구나. 이런 그 각성 같은 걸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봤을 때 제일 불편한 존재들이 그 잘 교육된 지식인 집단들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제일 걸리적거릴 애들이거든요. 얘네들부터 무너뜨려야죠. 그래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접근합니다.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이 말하자면 저거 무슨 전문대 비슷한 거로 만들어 버리고요. 거기 나와봐야 출세를 못하도록 이 교육의 어떤 그 형태라든가 이 학교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향교도 그 이 재정 문제,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해서 무너뜨리고 서원은 이미 대원군이 알아서 그 서원을 철폐시켰잖아요. 왜 서원에 이렇게 적을 두고 있으면은 뭐 그 여러 가지 그이 병역이라든가 이런 역으로부터 면제를 받는 부정부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 대원군이 서원은 이미 없앤 뒤였습니다. 그럼 서원도 없어졌지, 향교도 없어졌지, 성균관도 없어졌지. 그럼 이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서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그냥 일종의 내버려둬도 되는 사교육 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그 학문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들이 싹 사라진 겁니다. 볼 틈도 없이. 그럼 이제 문제는 교육 기관들은 다 없앴지만 선비들이 살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말 안 듣는 애들은 말하자면은 그 억압하고 대부분은 다 회유시킵니다. 그래서 신채호가 그 자기 스승이었던 신채호는 유생이잖아요. 철저한 선비 출신입니다. 뭐 성균관 박사 출신이니까 우리로 치면은 저기 국립대학교 교수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 다 때려치고 그 이제 야인으로 살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장원급제에서 이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었는데 그럼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고 성리학자였으면은 선생님 알기를 하늘처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신채호가 자기 선생이었던 신기선에게 쌍욕을 하거든요. 자기 선생도 아니고 저건 인간도 아니다라고 해요. 왜 그랬냐면 신기선이 이토 히로부미가 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조선을 침략할 때 그 유림애들 있잖아요. 유림들을 잘 구슬러야 되거든요. 여기다 돈을 대줍니다.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돈을 대주면 뭐 이런 걸 다 이러면서 또 받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일본에 대한 적개심 같은 거를 이 완화시켜주고 그런 지도적인 선비들이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나타내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아주 교묘하게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힘을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돌아온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이제 뒤늦게 그 이제 1920년대가 됐을 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이 항일 운동 하던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도 좀 똑똑한 애들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밀립대학을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돈을 모아서 대학을 만들자 우리 손으로.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을 키워서 조국을 위해서 일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벌이니까 그 운동을 어떻게 차단했냐면 바로 경성제국대학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못하도록 딱 방해를 한 뒤에 경성제국대학을 딱 만드니까 이제 게임은 끝납니다. 이제부터는 뭐 공부를 하거나 출세를 하거나 아무튼 뭐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놈들은 다 대학으로 와야 되고 제일 좋은 제국대학에 와야 됩니다. 그 제국대학이 설치되는 순간부터 20년대 후반인데요. 이 완벽하게 선망의 대상이 되잖아요. 이게. 그럼 그런 제국대학이 설치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학문과 교육의 체계는 다 무너진 겁니다. 다 없어진 거죠. 그때부터 제가 그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일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공부는 어디서 해야 돼요? 학교에서만 하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번듯한 대학에서 하는 거고 공부는 또 딱 이 정해진 연령이 있어서 뭐 요런 연령에 이르면 소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보통학교 간 다음에 그다음에 대학교 간다. 이런 그 이 도식이 그때부터 생겨난 겁니다. 원래 그 전에는 그냥 아무 때나 공부하는 거고요. 시도 때도 없이 공부하는 거고 나이도 상관없고 장소도 상관없었던 거거든요. 어디서 책을 펴든 어디서 글을 쓰든 그냥 내가 앉아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곳이 공부하는 곳이었고
내가 나이가 5살이든 아니면 80이든 내가 아무튼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면은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령도, 장소도, 시간도 아무 제약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전통들이 이제 우리가 근대화되면서 어거지로 근대화되면서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학교는 만들었겠죠. 우리가 일제 시대를 안 겪었어도 학교는 만들었을 텐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학교를 만들었다면 아, 안 되겠다. 우리도 근대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서양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면 대학만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서당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성리학을 공부했던 그 학문의 체계를 그냥 내버려 뒀을 겁니다. 탄압하지 않고. 그러면 나란히 왔겠죠. 그게. 그런 전통들이. 그러면은 너나 없이 사실은 꼭 학교를 다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이 필드에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의 전통도 아마 저는 남아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 이 공부할 때 그리고 공부하는 장소가 따로 있다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한번 우리의 역사를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모이셔서 몇 주간 공부를 하셨잖아요.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마 공부하시면서 많이 그런 생각을 혹시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공부는 번듯하게 어디 뭐 대학교 같은 데 가서 무슨 뭐 유명한 사람한테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 훌륭한 곳에서 그 대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부할 수 있다면 이게 공부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이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붙어서 나중에 3, 4, 5 모여서 같이 책을 읽거나 한다면은 선생님이 따로 없어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제대로 된 공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제가 뭐 근거도 없이 용기를 드리려고 그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근거가. 그리고 옛날 사람들 보면은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소크라테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은 학교 안 다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거나. 예. 아니 그때가 좋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래도 졸업장이 있어야 근데 물론 졸업장이 있어야 뭐 취직을 한다거나 이런 그 제도화된 사회에서는 뭐 돈을 벌거나 하는 수단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만약에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스스로 공부한 사람들의 힘은 사실은 누구에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드러내거나 아무튼 뭐 자랑할 거리는 안 될지라도 자기 삶을 이렇게 지탱하고 자기 삶을 이렇게 보듬어 나가는 데는 더없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 제가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제가 이 한 십몇 년 전에 본 신문에서 읽은 기사인데요. 거기 왜 대덕단지 가면은 거기 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잖아요. 특히 그 과학기술 영재들이 많이 모인 동네입니다. 제 친구도 거기 있고 뭐 제 그 인척도 그 동네에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뭐 얘기를 들으면 되게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 반상회를 하는데 반상회를 하면은 뭐 요즘은 반상회 안 하지만은 그 뭐 아파트에 무슨 뭐 페인트 칠을 새로 한다든가 뭐 이런 뭐 현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아파트 반상회 모여서 너 이번에 무슨 뉴턴지 봤어? 그 잡지에 무슨 새로운 이론이 나왔대. 그래? 그러면서 뭐 그 토론하고 이런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반상회인지 무슨 심포지움인지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지역 자체가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네죠.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뭐 스터디가 열렸다는 기사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스터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여러 사람 뭐 교수 뭐 박사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임을 이끄는 선생님이 누구냐면은 그 동네 페인트공이에요. 그 동네 페인트공인데 이 페인트공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는 분이 공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죠. 근데 그 사연이 어떤 거냐면 이 페인트공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보고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겠다고 모여든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럼 페인트공은 무슨 공부를 했냐면 말 그대로 인생 공부를 한 겁니다. 그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아마 구순이나 뭐 90이 훨씬 넘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대한민국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그 모든 아픈 상처들은 다 겪은 거죠. 그러니까 90까지는 안 되셨겠네요. 그러니까 그 80 정도 되셨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한국 전쟁 때 부모를 잃고 전쟁 고아가 돼서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녔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한 40년생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그 저희 뭐야 아주 어렸을 때 해방되고 나라 잃은 상태에서 태어났다가 해방되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한국 전쟁 겪고 부모 다 돌아가시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하면서 산 거죠. 근데 고생을 할 때 이제 저런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전쟁 겪고 나서 전쟁 때니까 전쟁고 하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누가 밥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이제 친인척들한테 가는 거죠. 뭐 삼촌한테 가서 밥을 달라고 그랬더니 삼촌이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막 어린 마음에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삼촌한테 가면은 그래도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줄 밥을 줄 줄 알았는데 삼촌이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밥 줄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라고 하는 게 막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이게 평생 가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조카가 가서 밥 달라고 하는데 밥을 안 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누구한테 대접받아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맨날 천대나 받고 뭐 괄치나 받고 이러면서 어렵게 자기 끼니를 그 꾸려나가면서 살아놓으니까 평생 이 분노가 가시질 않는 겁니다. 막 증오심이라든가 이런 게. 근데 이 양반이 특이했던 게 그런 그 화나는 일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한글도 제대로 쓸 줄 모르면서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은 앨범 꺼내 보듯이 한번 꺼내 보면 또 다시 확 불이 붙는 거죠. 아유 이놈의 삼촌 이거 정말 이게 인간이야. 아무튼 어린 조카가 갔는데 밥도 안 주고 뭐 이런 분노가 가시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결국 이렇게 평생 가는 분노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가 망가지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분노 속에서 보통 자기가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이제 그런 걸 느낀 겁니다. 살다가 이건 뭐 삼촌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삼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삼촌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벌을 받잖아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나만 속상하고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냥 어디 길 가다가도 그냥 얼굴이 분노가 확 치솟고 막 이러는 거죠. 화가 다스려지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걸 다스려 보려고 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계속 삼촌이 왜 그랬을까도 생각해 보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어른이 되고 자식도 키워보고 이러니까 이제 저런 생각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밥을 안 준 게 아니라 삼촌도 밥이 없었던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삼촌도 이렇게 가로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삼촌도 밥이 없어서 굶고 있었고 그러니까 조카가 왔는데 데리고 할 힘도 없고 그다음에 사촌들도 다 밥을 굶고 그냥 다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밥을 달라고 그랬는데 밥을 안 준 게 아니라 대꾸 할 힘도 없는 거예요. 너 왔냐? 근데 나도 죽겠다. 뭐 말할 힘도 없고 그냥 다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그런데 이르기 시작하니까 자기를 이제 평생 괴롭혔던 분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 삶을 그 잘 살아갈 수 있는 힘 같은 거를 그 얻은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했던 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책을 놓고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겪는 분노라든가 그 뭐라 그럴까 이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체험들 이런 것들이 다 숙제거리입니다. 뭐 선생님이 내준 숙제만 숙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건 그 안 하고 자기가 외면할 수 있지만 그 외면할 수 없거든요. 그 잊혀지지 않는 분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다가 꿈으로도 나타나고 그 꿈에서 꿈 때문에 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든지 해결을 했어야죠. 근데 그 양반은 해결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이런 고통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이제 이렇게 책으로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카이스트 박사며 무슨 뭐 교수며 이런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럼 거꾸로 이 사람들은 왜 그걸 보고 그렇게 특별히 감동을 받았냐면은 이 사람들의 상처가 엄청나거든요. 분노나 상처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어서 제일 행복할 것 같지만 제일 불행합니다. 실제로 속내를 보면은. 왜냐하면 실제로 왜 카이스트 같은데 왜 해마다 그 대학생들 자살 많이 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 게요. 걔네들은 다 그 남의 밑 성적표를 받을 때 남의 밑에 가본 적이 없는 애들입니다. 항상 몇 분의 1이었지 뭐 몇 분의 2도 별로 없었던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자기보다 앞서는 애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탱해 자기가 그래도 이 폼 잡고 다닐 수 있었던 거는 그 좋은 성적 때문이었는데 그 왕창 무너졌잖아요. 꼴등일 수도 있고 중간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보다도 더 인정할 수 없는 거는 자기보다 똑똑한 애들이 발에 채이듯이 많다는 거죠.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무너지면 실제로 애들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경쟁을 이기고 나가면
좀 나아질 것 같지만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뭐 아둥바둥해서 석사 마치고 박사까지 마쳤는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직급이 무슨 임시직 이런 겁니다. 어디 뭐 실험실 그로 들어가도 무슨 뭐 공무원 대접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월급이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자기 동창들 보면 어때요? 자기보다 공부 훨씬 못했던 애들인데 벌써 군대 갔다 와서 어엿하게 그냥 회사에서 취직하고 이런 애들은 자기보다 월급 많거든요. 이제 막 속에서 열불이 나죠. 막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잘난 놈인데 아니 이렇게밖에 생활을 못하고 쟤는 나보다 훨씬 못했던 애인데 저렇게 안정되고 이게 막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마음 편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잠깐 마음이 편하더라도 어때요? 누가 뒤에서 쫓아올까 봐 언제나 그냥 전전긍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지만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제일 불행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늘 고통받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늘 불안해하고 있고 이랬는데 자기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 그걸 의연히 이겨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죠. 배우겠다고 마음만 먹은 것도 아주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페인트 공이 했던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공부인 거죠. 근데 우리 시대는 그런 공부의 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대학에 가면은 굉장히 그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예 많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예, 대학마다 조금 다른데요. 그 최근에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아쉬운 거는 그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서 아 이런 걸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경희대도 유명하죠. 그 후마니타스 칼리지라고 해서 제가 소속된 데가 그 아이들한테 아무튼 고전도 읽히고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스스로 생각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미국이나 우리나 경쟁 교육이잖아요. 똑똑한 애들 이 갈라내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쟁시켜가지고 제일 똑똑한 놈을 하나 키워내면 그 놈이 나라를 구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사람의 천재가 뭐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이제 미국이 얼마 전에 깨달은 거죠. 실제로 미국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젊었을 때 미국의 교육을 생각하면 애들 뭐 축구 시키고 뭐 잔디 깎고 뭐 아무튼 굉장히 즐겁게 학교를 다니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뭐 70년대까지 얘기고요. 그 이후부터는 완벽하게 우리보다 더 극심한 경쟁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부 안 하고 딴 길로 갈 거면 모를까 공부를 해서 대학 가려고 한다면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애들은 우리 못지않게 경쟁합니다. 언제부터? 유치원 때부터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중에 Waiting for Superman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을 기다리며라는 그 다큐멘터리죠. 그거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누나 다 달라붙어서 애 유치원 보내려고 다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귀성열차 표 끊을 때 온 식구가 다 컴퓨터 앞에 앉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두드리는 것처럼 걔네들도 좋은 유치원 보내려고 전화 접수 우선이니까 전화 딱 근무 시간 시작하자마자 막 전화를 해대기 시작해서 거기 이제 뭐야 한 자리라도 얻으려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치원이 왜 그렇게 좋은 유치원이에요? 거길 나와야 좋은 초등학교를 갑니다. 왜 좋은 초등학교일까요? 거길 나와야 좋은 중학교를 가니까. 그리고 또 거길 나와야 좋은 고등학교를 가니까. 그리고 또 거길 나와야 좋은 대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경쟁해서 무슨 뭐 우리가 아는 뭐 하버드니 이런 유명한 대학에 뭐 법학과다 혹은 의예과다 이런 데 들어간 애들은 천재일 거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애들이겠죠. 그러면은 의학 쪽의 천재, 법학 쪽의 천재, 혹은 뭐 컴퓨터 공학의 천재, 수학의 천재, 물리학의 천재 이런 애들이 다 그 자기 분야에서 그 탑이니까 이제 자기 분야를 다 잘 이끌고 나가면서 이 나라 전체를 이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모입니다. 전공이 다른데. 가령 법학을 전공해 법학을 전공한 애가 대학에 나와서 제일 좋아하는 직장은 어딜까요? 당연히 월급 제일 많이 주는 데겠죠. 어디가 제일 많이 줄까요? 초대형 로펌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큰 로펌 같은데 법률에서 들어가면은 그런 데는 뭐 새파랗게 20대 한 뭐 후반밖에 안 된 애들이 뭐 몇 억씩 받거든요. 새파랗게 젊은 이 신입 사원한테. 그럼 그런 데 들어가려고 더 막 스펙 쌓으려고 난리겠죠. 그래서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런 데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대형 로펌은 사실은 그냥 일반 소송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고요. 금융회사들, 그러니까 회사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혹은 회사하고 기업하고 국가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그 이 소송을 따오는 그런 회사들이 보통은 대형 로펌입니다. 그러면은 법률 회사긴 회사지만 어디 근처에 있는 거예요? 월가 근처에 있는 거죠. 월가랑 금융 쪽이랑 관련이 있는 로펌에 들어가야 이 떵떵거리는 월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똑똑한 애들이 다 그리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의대는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제일 똑똑한 애들이 의대 가서 아주 유명한 의사가 돼요. 그러면 이쪽은 월가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상관이 있습니다. 그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민영 의료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영 의료보험 회사들은 서로 경쟁하죠. 경쟁하는 데다가 보험회사의 수익 구조라는 게 뻔하잖아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입자는 많이 확보하고 돈을 덜 내주면 됩니다. 그렇죠? 너무 간단한 원리잖아요. 보험 많이 가입하도록 하고 매일매일 광고해가지고 미친 듯이 아무튼 가입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 돈 내줄 때가 되면은 깨작깨작거리고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아무튼 뭐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하고 이래서 내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나중에 조금밖에 안 내줘야 돈이 남죠. 그러면 의료보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환자 자기가 건강하지 못한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가입했는데 아니 병원에 가서 뭐 CT도 찍 감기인데 CT 찍고 초음파 찍고 뭐 아무튼 온갖 걸 다 했어요. 피 검사하고 뭐 영양제 맞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그 돈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진료에 해당되는 거는 돈을 주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불필요한 진료인지 아닌지를 보험회사 직원이 어떻게 알아요? 보험회사 직원은 모릅니다. 그건 누가 판단할까요? 의사들이 하거든요. 나중에 그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환자가 내가 보험 가입했는데 왜 내가 치료받은 거 다 안 줘? 이러면서 소송을 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증인으로 새파랗게 젊은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면 효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고 권위 있는 의사가 나와서 한마디 해줘야 그 이 의료보험 회사가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가장 똑똑하고 가장 권위 있는 의사들이 사실은 민영 의료보험 회사랑 결탁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수록 돈을 많이 버냐면 내줄 돈을 덜 내주게 해주면 해줄수록 자기 수당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주머니가 더 두둑해지는 구조입니다. 수학과 나온 애들은 어디 갈까요? 혹은 컴퓨터공학 한 애들은 걔네들도 다 월가로 들어갑니다. 제일 똑똑한 애들은 월가 가서 뭐 해요? 증권이 어떻게 주식이 어떻게 폭등하고 폭락하는지 그런 공식 같은 거 찾아내고 그런 주기율 같은 거 계산하고 프로그램 짜는데 그 프로그램 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똑똑한 애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슈퍼맨에 해당되는 애들이 다 월가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천재들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그랬으니까 제일 똑똑한 천재들이 다 월가로 갔으니까 월가가 진짜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에서. 제일 잘 돌아가기는커녕 폭삭 망할 뻔했었죠. 폭삭 망할 뻔한 데다가 전 세계에 민폐를 끼쳤잖아요. 더군다나 이 월가가 폭삭 망한다고 그래서 뭐 긴급 그 국회를 소집해가지고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정으로 또 지원을 해주고 막 이 난리를 쳤죠. 근데 돈을 그 국가가 이제 어렵게 결정해서 월가에 돈을 내줬는데 그 돈 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CEO들이라든가 자기들 그 수당이랑 보너스 먼저 챙겨 먹었습니다. 그것도 신문에 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미국이. 똑같습니다, 진짜. 근데 뭐 똑같다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너무 비참해서 너무 상황, 상황이 심각해서. 근데 어쨌거나 너무 기대받기잖아요. 미국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토록 경쟁을 시켜서 똑똑한 애들을 찾아내면은 딱 솎아내면은 요놈들이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는 나라를 말아먹었거든요. 다 나라를 말아먹었죠 정말. 지네들 뱃속만 차리고. 그러니까 결국 가장 똑똑한 애를 그렇게 경쟁을 통해서 키워봐야 인성이나 어떤 그 덕성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국 자기 배만 채우는 인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교육이 그 월가 사태 전후에서 급격하게 대학에서도 뭐 고전을 읽히고 뭐 인문 교양 과정을 강화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본 뭐 무슨 다큐멘터리는 거기 보면 의대 온 애들인데 의대 온 애들이 여기 왜 그때 미술사 공부하셨죠? 그것처럼 미술사 공부를 시킵니다. 그림 보는 공부를 의대 애들한테. 그걸 왜 시키냐면은 이제 미술 작품을 보고 이게 누구 작품인지 어떤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인지 이런 거 안 알려주고 이거 보고 느끼는 점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대원 애들이 그걸 꼼꼼하게 보는 거죠. 뭐 거기 인물이 등장하면 인물의 표정, 뭐 기색 이런 걸 살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필요한지를 나중에 그 선생님한테 물으니까 의사는 그 환자를 진찰하고 뭐 아무튼 이 병을 진단해 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색을 살피는 거죠. 우리말로 쳤을 때. 저 사람이 어디가 불편한지, 마음이 편한지, 마음이 안 편한지, 몸이 아픈 거는 나중에 진단을 해야 알지만 이런 것 기색을 살펴야 그 환자, 아픈 사람을 대우할, 그러니까 상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근데 요즘에 보통 의사들은 환자 안 보잖아요.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보통은 다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가면은. 그러니까 가끔 내 얼굴을 봐주고 저도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 눈하고 한번 마주쳐 보려고 계속 이래도 들어갈 때 눈인사 한 번, 나올 때 한 번이지 계속 화면만 보고 계시거든요. 화면 보고 뭐 데이터 뭐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잘 안 쳐다보거든요, 사람을. 그러니까 그 이 말하자면은 그 미국은 이제 이 모든 직업에 어떤 공통된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더불어서 사는 삶이고 네가 의사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든 뭐 네가 뭐 아무리 똑똑한 뭐 판검사든 간에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람이고 다 남의 덕에 사는 사람이다. 누군가가 지은 쌀로 네가 밥을 먹는 거고 이런 그 의식 같은 것들을 계속 갖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여파가 우리에게도 건너온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그게 너무 많이 늦었고 그다음에 대학들이 그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그 제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뭐 취직을 잘 되게 그 하겠다고 뭐 재정 회계를 가르치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볼 때 기업은 그런 거 가지고 눈 하나도 깜짝 안 합니다. 대학이 뭐 인문학을 가리키든 뭐 무슨 재무 회계 아니 뭐 무슨 뭐 A라는 대학에서 애들이 다 재무 회계를 공부했다고 기업이 얘네들은 재무 회계를 공부했네 이러고 좋아할 것 같지만 안 좋아합니다 별로. 어차피 기업에 있는 제 친구들 얘기 들으면 대학생들 들어오면 사원 교육 싹 다 다시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이중 비용을 사회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문과대 나온 애들도 뭐 저마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이 공무원을 선호하든가 아니면 대기업을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가령 아주 특화된 기술이 있는 애들 무슨 뭐 컴퓨터 공학 중에서도 뭘 한다든가 아니면 뭐 LCD 반도체하고 관련된 뭘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기 전공 적성에 맞는 거 들어가겠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그냥 일단 회사에 그냥 퉁쳐서 들어가고 거기 인사과에서 알아서 가릅니다. 대충 가르는 거죠 뭐. 자기들 뭐 그 교육 시키면서 이제 인성이라든가 이런 거 판단한 다음에 알아서 그 나누겠죠. 그러니까 대학이 무릎 꿇고 뭐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도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취직 잘 되게 교육을 시켜봐야 뭐합니까? 기업이 안 뽑는 거. 안 뽑으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럴 때라면은 그냥 거꾸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 뭐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의 삶이 지닌 근본적인 고통이나 뭐 체험 그다음에 뭐 이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은 유사하지 않습니까? 뭐 처음부터 배부르고 뭐 끝까지 행복하게 죽는 그런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있게 있겠지만 누구나 다 태어나서 진짜 그 생로병사의 과정을 공통적으로 겪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나 그 이 공통적으로 겪는 그런 고통과 체험 속에서 누구나 이 자신의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 크든 작든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고 그래도 뭐 어떤 형태의 삶이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힘을 그 갖추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죽도록 공부합니다, 진짜 애들이. 여기 제가 있는 학교만 하더라도 뭐 어지간히 공부해서는 올 수가 없거든요. 뭐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가령 이제 100명 중에 한 그 요즘으로 치면 한 5명 정도가 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닌대요.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좀 많을 때는 한 100명 중에 7명 정도. 그러니까 5%에서 7%가 이 아마 뭐 10% 넘으면은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애들이 이제 서울에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중에 또 취업하는 애들이 한 반타작이라고 할 때,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반타작이라고 하면은 더 좁아지는 거죠. 그럼 100명 중에 한 서너 명만 취업을 하는 겁니다. 대기업에. 그다음에 거기서 그 끝까지 살아남는 애들, 그 말하자면 이사가 돼서 저기 정년이 보장되는 애들은 1%입니다. 1%. 입사 사원에 대기업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너무 적죠. 아니 애들은 그런 기회를 얻겠다고 평생 놀 거 못 놀고 괜히 게임 한 번 했다 엄마한테 죽도록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 학대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자기를 갈고 닦았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너무 화가 나는 게 그렇게 갈고 닦아서 청년이 돼서 군대 갔다 오고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학 연수 갔다 오고 이래서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되면은 기업은 골라 가져가는 거죠. 다 제가 볼 때는 다 그 기업 오너보다도 나은 그 자질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걔네들을 아무튼 그 수많은 애들 중에 그냥 싹 한 명만 그냥 한두 명만 골라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어떡하라고요. 죽도록 공부만 했는데. 죽도록 공부만 해서 뭐 대학 나오고 스펙 쌓으면은 뭐 성공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초장부터 그냥 절망에 빠지는 거죠. 더군다나 뭐 부모 지원 없이 다닌 애들은 그 학자금 융자 받은 거 갚아야 되거든요. 대학 졸업하는 순간부터 빚쟁입니다. 대출을 안고 출발하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 기업이라든가 사회 이 다른 영역들하고 맞붙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공부할 수 있는 힘, 공부의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륜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 삶의 경험도 풍부하신 여기 계신 그 여러분들이 그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의 경륜이 적기 때문에 그 인문학적으로 애들은 똑똑하지 외우거나 이런 건 잘하는데 이런 삶의 경험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 보기 위해서 외울 수는 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체득하지 못합니다. 깊이 깨닫고 그러니까 그 공부의 힘을 그 느끼시고 또 누리실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 꼭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아무래도 뭐 기억력도 떨어지고 근데 그 뭐 교육 심리학 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그 중장년 이후가 오히려 그 이 학문적인 활동을 하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력이나 이런 건 확실히 생물학적으로 감퇴하지만 암기력이나 이런 거는 근데 이 종합적인 이해력이나 이런 게 탁월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반듯해지는 거죠. 넓게 볼 줄 알게 되고 더 깊게 볼 줄 알게 되는 그런 안목이 갖춰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이 핑계를 혹시 대실까봐 제가 잠깐 사진을 이게 누구냐면은 그 줄리엣 여기 지금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이라고 사진가입니다. 사진가. 사진가인데 제가 왜 이분 사진을 실어놨냐면 그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라고 하는 건 꼭 책으로 하는 공부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 가지 삶의 그 체험도 그 공부거리가 되는 거고 아니면 취미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 그 앞서 시흥시청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뭐 원예도 하셨고 뭐 양봉 뭐 이런 것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 다 공부가 될 수 있는 그 소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뭐 이 식물을 키워보면 그 식물을 키우는 데서 식물을 키우면서 그 관련된 자료도 공부할 수 있고 또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공부의 창구가 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을 시작했는데 48에 시작합니다. 48에 사진을 시작하는데 왜 그 이 사람은 실제로 사진학과 애들이 공부를 하는 사진가예요. 왜 그러냐면 그 48에 시작했지만 이 사람이 처음 사진을 찍기 시작할 때는 사진기가 발명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 초창기 사진기는 사진 찍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그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빛에 얼마나 노출시킬까가 중요하잖아요. 오래 노출시키면은 사진이 너무 밝아지고 너무 적게 노출시키면은 사진이 시커멓죠. 근데 옛날 사진기는 그 셔터가 그걸 이렇게 이 노출을 조절해주는 장치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인물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냥 찍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숨도 쉬면 안 되고 이게 자화상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사진을 찍은 건데 정말 가만히 있으면서 찍은 거죠. 48에 이제 딸이 선물해준 그 사진기를 들고
독학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어떤 모습으로 대상을 찍을 수 있는지를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좋아서 화집도 뒤지고 이러면서 이 사진을 찍었던 거죠. 보통 이 초창기 저런 사진이 발명됐을 때 사진가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부잣집 뭐이나 아니면 귀족들 그 초상화를 찍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초상화가들이 이제 사라지고 저 사진가들이 주로 이제 이 돈 받고 많은 돈을 받고 그 부자들이나 귀족들 사진 찍어주는 걸로 이 그 생계를 꾸렸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이제 그런 생계랑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그래서 그 사진 역사의 길이 남을 뭐 학교고 뭐 이런 거 다닌 적이 없죠. 선생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한 거예요. 자기 혼자 했는데 사진 역사에 오래 남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모델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 찍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건 요즘 같으면 찍기가 쉬운 사진일지 모르지만 저 당시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꼼지락거리겠어요.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고 이제 찍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거요. 애 표정이며 뭐 그리고 1800년대 후반이거든요. 이게 요즘 사진 같지만 이미 지금부터 한 150년 전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마리아 그 피에타인가요? 뭐 그런 사진 같죠. 그 당시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사진을 이렇게 독창적으로 찍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하고는 다른 거죠. 요즘 뭐 셀카 찍듯이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진 한 방 찍으려면은 뭐 진짜 준비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제가 돌이켜 봤을 때는 아주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혼자 이제 묵묵히 걸어갔던 건데 결국에는 어쨌든 뭐 역사 속에 남은 인물이 됐죠. 근데 뭐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고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 혹은 또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몰입해서 뭔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정말. 근데 혹시 이제 또 이런 분이 계실까 봐 48은 그래도 좀 젊다. 48만 됐어도 내가 진짜 사진을 찍는다. 예, 이런 분이 계실까 봐 핑계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이분이 이제 그랜만 모지스라는 그 미국의 여류 화가거든요. 자, 이분은 몇 살 때 시작했을까요? 그림을 그리신 분인데, 예? 75세에 시작합니다. 75세. 75세에 시작해서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물론 뭐 유명해졌다고 무슨 뭐 거들먹거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골에서 자기가 좋아서 75세부터 이 화구 들고 그냥 그림 그린 겁니다. 이제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자기하고 친근한 대상들을 그냥 꾸준히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75세에 시작해서 잘 못 그리시다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뜻밖에도 101세까지 사시는 바람에 이 대성을 하셨죠. 예. 이게 1860년대에 태어나서 1961년에 돌아가셨나 그래요. 그래서 별명이기도 하죠. 그랜마 모지스니까 그냥 우리말로 치면은 모지스 할머니입니다. 고유명사처럼 모지스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 분이에요. 예? 맞을 겁니다. 이분 이 그림이 동화책에 아주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이따 보시면 이렇게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그리시는 거예요. 동네 풍경. 예. 그 대단하다는 타임지지 표지에도 나오신 예. 이런 그림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사연을 갖고 있는 인물들일 거예요. 저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마 동네 사람들이니까 다 이름도 알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전체적으로 특이하죠, 정말. 무슨 그림였어 같죠. 아주 예쁘고 뭐 아기자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림이. 예, 겨울 풍경이고요. 요거는 조금 뭐 여자애들 여기서 놀고 있고 뭐 밭 갈고 있고 뭐 우리 시골 풍경이랑도 비슷하죠, 뭐. 예. 예. 이건 아무튼 바람 되게 많이 부는 날, 그죠? 나무가 넘어가는 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미술 수업을 많이 받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그냥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시는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조금 자극이 되세요? 아니 근데 뭐 그 자료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유명한 사람 자료를 찾아서 그렇지 유명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사는 분들이 저는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냥 스스로 그게 어떤 분야가 됐든 공부하고 이렇게 정진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 대학 아닌 곳에서 이제 제 주변의 동료들을 보면은 그 강의하거나 이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서양 고전 워낙 요즘에 이제 동양 고전들은 워낙 좋아하시니까요. 그 여기도 이제 몇 차례 공부하셨겠지만 그 서양 고전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 10몇 년 전에 그 말하자면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그 공부를 스타디를 같이 시작했는데 그때 공부를 같이 시작했던 그 말하자면 이제 이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대학원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이 지금은 다 히라버를 읽으시거든요. 히라버 이 국내에 히라버 읽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에도 별로 없습니다. 대학에도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고대 그리스 문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이라야 그리스어를 할 줄 알지. 그리스어는 읽기 어렵거든요. 그리스어나 라틴어 이건 그 다 사어들이기 때문에 그냥 학문을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만 공부하는 거지 아무나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아 나 어디 가서 강의한다 그러면은 아 당신 조심해라. 거기 가서 뭐 그 그리스어 이런 거 함부로 가서 갖다 칠판에다 쓰고 뭐 함부로 얘기했다간 그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그건 진짜죠. 왜냐면은 거기서 그냥 강의 듣는 분들이 그냥 멍하니 강의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뭐 그리스어 다 할 줄 알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그리스어로 된 고전들을 쭉 계속 읽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저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 그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또 제대로 알려줄 수 그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지금 인문학을 공부한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떼돼서 그냥 뭐 소일거리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좀 더 큰 의미를 부여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그 정말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계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 수업이 끝나고 이런 강좌가 끝나고 그 이제 저마다의 자리로 돌아갈 때라고 하더라도 그 이번 강좌나 아니면 그 오늘 수업에서 주어진 어떤 그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그 늘 그 가슴에 안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살 그 힘드시죠? 그 우리 학생들은 한 20년 동안 50분 수업, 10분 수업에 길들여진 애들이라서요. 한 50분 지나면은 대부분 눈이 감깁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신체가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여기 뜻밖에도 다들 그 집중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좀그 놀라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저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뭐가 됐든 뭐 사진일 수도 있고 뭐가 뭐 삶의 체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이런데요. 이제 그런 그 고민이나 이런 그 이 자기 숙제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생각해보고 곱씹어 보다 보면 곱씹어 보면서 또 가끔 책도 한 번씩 보십시오. 제가 텍스트 진정한 공부는 텍스트 바깥에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공부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텍스트를 보면은 그 책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을 외워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외워야 되는 암기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공부할 마음가짐을 갖춘 사람들이 봤을 땐 그게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 어렵게 짓거린 말이 아니라 공자가 인생과 사회와 뭐 국가에 대해서 고민한 이야기를 그 책에다 담았고 이 시대와 뭐 장소를 뛰어넘어서 나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내 자신과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이 공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예, 실제로 대화를 하는 거죠.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저기 캐나다의 유명한 그 찰스 테일러라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안 하는 거, 그다음에 제일 그 취약한 게 대화라고 봅니다. 그 대화가 이제 우리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이야기하는 대화가 아니고요. 대화는 자기 안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데 아 그게 잘한 걸까 못한 걸까 이걸 혼자서 묻고 대답하는 것도 대화고 그다음에 타인에게 아 당신이 그 뭐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그 내 생각을 이렇게 견주어 보는 것도 대화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책을 통해서 그 머나먼 옛적에 살았던 소크라테스나 공자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대화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한다는 겁니다. 테일러의 말에 따르면 대화를 안 하고 대화를 안 하는 대신 뭐가 강하냐면 똥꼬집은 무지하게 강하다는 겁니다. 특히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도 특이하게도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이 그 비전을 너무도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비전이 어떤 거냐면 어떤 집에서 살아야지, 또 어떤 자동차를 타야지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령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집을 못 마련하면 네가 원하는 물질을 네가 갖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민이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삶의 어떤 외모, 삶의 외관 같은 것들에 대한 생각은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런 외관을 이루는 게 그런 뭐 물질적인 그 충족을 그 하는 것이 물질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생각들은 근본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 다 인생을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 중에 많은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평생 꿈만 꾸지 대부분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상실감이나 뭐 절망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감당할 건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사실은 대화잖아요. 자기 안에서 스스로 대화를 해보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그 요즘 학생들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예, 예. 자기 생각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제 깨지는 것만 남는 거죠. 하나씩 둘씩. 근데 그 실제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면 부모들이 어느 정도는 선생님들하고 부모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왜 기성세대들 우리 부모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청년들의 부모 세대들을 보면은 지독한 가난을 유소년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잖아요. 너무도 이 먹고 살기 힘들고 그 주거 환경도 열악하고 너무도 힘들게 자라납니다. 근데 그런 이 삶의 경험 속에서 그나마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월급을 받았고 조금 더 삶이 안정됐었거든요. 공부를 하고 뭐 학벌을 갖추면 좀 나은가 보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죽도록 애들을 그 두드려 패가면서 아무튼 학원으로 돌리고 학교로 보내서 공부 아득바득하게 해서 학교를 보낸 건데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정말 공부가 중요한 건데 기성세대가 살았던 세상하고 이 청년들이 살아갈 세상이 다릅니다. 기성세대가 살았던 세상은 유소년기나 청소년기는 어려웠지만 그 대신 기회도 많았거든요. 한국이 고도 성장하고 있을 때라. 그때는 뭐 대충 대학 나와도 취직 웬만한 데 됐고요. 웬만한 데 들어가면 뭐 술 먹고 사장을 주워 패지 않는 한 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월급 받고 그 퇴직금 받을 때까지 쭉 다녔죠.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은 거꾸로 그 이 성장이 이전의 고도 성장이 이제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거든요. 아둥바둥 공부하지만 부모 세대처럼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부모들은 자기 경험만 믿고 어떻게 보면은 아둥바둥 공부시키고 대학 나오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장본인은 어쩌면은 그 부모 세대인 기성 세대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부모 세대가 성찰할 줄 아는 세대였다면 문제는 좀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아,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거고 너네 세상은 이러니까 넌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깊이 했더라면은 아마 다른 선택을 제시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제 그 요지는 공부하자는 겁니다. 예. 자, 그 공부들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기운을 좀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요. 이 12주인가요? 우리 수업이 10주 강좌를 통해서 그 기운을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